오프닝.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한마디, 자꾸 떠오르죠. 자꾸 반복되죠. 자꾸 그 장면이 재생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상처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깐 화내지 마세요. 제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아픔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생각이 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말을 했어도, 그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여도,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 반전을 말씀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 회의 중에 갑자기 내 의견을 무시당한 그 순간,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부모님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히 내가 좀 그래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떠오른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일부 상처의 정체, 그것은 생각이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죠. 자극 상처, 원인 결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해석입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 감정이 바로 우리가 상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극, 해석, 생각, 감정, 상처.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뇌는 감각,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0.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것을 처리하고 해석합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우리는 마치 자극 자체가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빛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그것이 순간이동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2 사람이 있습니다. 어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 다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저 상사는 항상 나를 무시해. 나는 이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B는 이 말을 듣고 잠깐 아쉬웠지만 금방 털어냈습니다. 아, 이번 아이디어는 좀 더 다듬어야겠구나.
다음엔 더 준비해서 가자. 자극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처의 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는 그 말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했습니다. B는 그 말을 이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자극,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상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생각의 패턴에서 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생각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환경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반복된 경험들이 쌓여서 일종의 해석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자주 비판받았던 사람은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해석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이 조건부였던 사람은 약간의 거절에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해석 필터, 즉 생각의 패턴이 바로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론 백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것인데요. 감정은 사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동적 사고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상처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해석 필터를 건드렸고 그 해석 필터가 이건 상처야라는 신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전일 그러면 내 상처는 가짜인가요?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내 상처는 가짜라는 건가요?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이 그냥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건가요? 그 사람이 한 짓은 문제가 없고 다 내 탓이라는 건가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통은 진짜입니다. 아픔은 실제합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처가 순수하게 그 사람이 한 말에서만 온다면 같은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며칠을 시달립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해석 필터, 즉 생각의 패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상처가 오직 그 사람에게서만 온다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무력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치유가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해석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나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상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반전입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상처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만드는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메커니즘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해석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처를 크게 만드는 생각의 패턴, 즉, 인지적 왜곡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자신의 해석 필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이런 패턴으로 해석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2부 생각이 상처를 만드는 메커니즘. 상처를 키우는 생각의 3가지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화 퍼서널러제이션. 개인화는 모든 것을 나와 연결 짓는 패턴입니다. 상사가 오늘 표정이 안 좋다, 나한테 화가 난 건가? 친구가 답장이 늦다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회의 중에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내가 무능한 건가? 이 모든 것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 탓, 나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사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친구가 단순히 바빴을 수도 있고, 내 아이디어가 오늘 회의의 방향과 맞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화 패턴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를 만듭니다. 개인화가 심한 사람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중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나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잉 일반화 오브 ERGENERALIGATION. 과잉 일반화는 하나의 사건을 항상, 언제나, 모든 것으로 확장하는 패턴입니다. 한번 거절당했다. 나는 항상 거절당한다. 한번 실수했다. 나는 언제나 이런 식이야. 한번 상처받았다. 사람이란 다 그런 거야. 이 패턴의 무서운 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삶 전체에 대한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다음번 관계에서도 그 다음 관계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과잉 일반화는 상처를 단순한 사건 하나에서 삶 전체의 패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분법적 사고 올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너싱 싱킹. 이분법적 사고는 모든 것을 흑과 백, 전부 아니면 전무로 나누는 패턴입니다. 나는 완벽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저 사람이 날 완전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것이다. 상처를 받았다는 건 이 관계가 끝난 것이다. 이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중간 지점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 틀렸다는 것이 완전한 실패가 되고 약간의 불쾌함이 관계의 파탄이 됩니다. 그러니 상처의 크기가 실제 사건의 크기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3가지 패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화 모든 것을 나와 연결 짓는 것, 과잉 일반화 하나를 전체로 확장하는 것, 이분법적 사고 중간을 없애버리는 것.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가 오늘 내 아이디어를 거절했다. 개인화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과잉 일반화 나는 항상 인정받지 못해. 이분법 나는 이 회사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야. 단 하나의 사건이 이 3가지 생각의 패턴을 거치면서 거대한 상처로 증폭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증폭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1초에 24프레임이 연속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눈은 그것을 하나의 연속된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사건을 보고 즉각 감정 상처를 느낍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해석 과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챌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반전 이 예민한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반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상처받는 건 내가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덜 받는 사람들은 그냥 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민함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깊이 느끼는 것. 이것은 오히려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예민함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의 속도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해석 과정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해석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둔감한 척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반전입니다. 둔감한 척하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이건 역시 생각의 패턴입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감정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지거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예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서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자극이 들어옵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이 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의식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함이란 곧 섬세한 감각 능력이고 이 섬세한 감각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더 잘 인식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3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강제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는 내가 나약한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저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잠깐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덮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해석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3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알아채기.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구나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에 들어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바로 말을 내뱉거나 급격하게 위축되어서 자리를 피하거나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계속 반복 재생하거나 이렇게 반응 모드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상처를 받고 있구나. 아,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의 해석 필터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2단계,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기. 알아챘다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가능하다면 실제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사실 저 사람이 말을 끊었다가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저 사람이 말을 끊은 것이 정말 나를 무시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조화의 시작입니다. 3단계, 공간 만들기. 이제 그 생각과 거리를 둡니다. 나는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는 지금 무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그 생각과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 이 3단계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예전의 반응. 즉각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는 거잖아. 분노. 또는 즉각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봐. 위축.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활용한 반응. 1단계. 알아채기야,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구나. 2단계. 생각 보기 나는 지금 이 말을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 나거나 위축되는 거구나. 3단계. 공간 만들기 나는 지금 나는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저 사람이 한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끌려다니는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전 3생각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반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화하지 말고, 과잉 일반화하지 말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세 번째 반전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나요?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떠올랐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의 역설 또는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상처를 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개인화하지 말아야 해 라고 애쓸수록 개인화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애쓸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 자꾸 떠오릅니다. 저 사람 말에 상처받으면 안 돼 라고 다짐할수록 그 말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긍정적 사고를 열심히 연습해도 실제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 생각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생각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는 것, 그냥 보는 것. 아,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태도가 바로 ACT 수용 전념 치료에서 말하는 수용 액셉턴스입니다. 수용이라는 말이 오해받기 쉬운데 이것은 모든 것을 그냥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구름에 올라타려 하지도 않고 그냥 저기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생각에 빠져들지도 않으면서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약해집니다. 강에 손을 담그지 않으면 물이 흘러가듯 생각도 저항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연습이 될수록 생각과 나 사이의 공간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상처는 달라집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용적인 연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각에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 생각을 이름 붙이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또 시작됐네. 아, 지금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또 나타났네. 아, 지금 나는 항상 이렇게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왔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이 나의 절대적 현실에서 그냥 이야기 중 하나로 바뀝니다. 이것이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심화 상처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처는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자극이 내 해석 필터를 건드리고 그 해석 필터가 감정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 필터는 생각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화 모든 것을 나와 연결 짓는 것, 과잉 일반화 하나를 전체로 확장하는 것, 이분법적 사고 중간을 없애버리는 것, 이 패턴들이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알아채고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처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는 중요합니다. 상처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상처가 왔지? 이 상처가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지? 이 상처 아래에 어떤 필요가 있지?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는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래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래에는 신뢰받고 싶다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나의 깊은 필요를 드러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제대로 보는 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고 계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처가 아무리 오래돼도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왔다가 갑니다. 생각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 영상을 통해 3가지 반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전. 상처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자체가 아니라 생각의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 두 번째 반전. 예민한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둔감한 척하는 것도 또 다른 생각의 패턴입니다. 진짜 강함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전. 생각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억압의 역설. 핵심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1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해석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1초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선택을 만듭니다. 그 선택이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금 상처받아서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